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참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수선할 때에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자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말이 떠돌아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라, 생강을 많이 먹어라,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결론은 면역력을 향상해라 라는 것이잖아요. 어찌됐건 조국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빨리 이 난제를 극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모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모톡은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이라고 했어요. 굉장한 미인이 한 분 나오셨는데요. 자,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대표로 계시는 김효지 대표님 모시고요. 2020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 만나기가 참 두려운 때가 돼버려서 네. 정말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동산을 하셔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을 하시니까 좀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물론 쓰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손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네. 거기 일에 이렇게 주로 빠져서, 네. 이렇게 즐기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즐기면서 사시는 아주 행복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2020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 출연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팁을 가지고 나오나 하고 제가 이 원고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셨더란 말이에요. 2020년 부동산 어떨까요? 네. 사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네. 올해 부동산 전망은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마찬가지예요. 하시는데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올해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시점에서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네. 어디까지는 이거는 전망이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네.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왜 대부분은 생각할 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원인들이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들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많이 연관되는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굳이 살펴본다면,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죠. 기준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사실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결국 이자를 깎아준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돈이 많지 않으면 네.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는데, 네.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좀 적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최근 2, 3년 동안에, 현재, 가장 최저의 모기지 금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많이 인하됨으로써, 네네.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같이 인하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3% 중반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야, 6% 이랬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굉장히 싸게 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좀 유지가 될까요? 이 금리가?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 금리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모기지 금리 자체의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바이어들이 많이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금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2020년 현재로서의 금리는 굉장히 낮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금리 말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현금 유동성을 고려를 해볼 때는 네네. 네, 사상 최대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에는 저실업률 실업률이 지금 네. 굉장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업률하고 이 부동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아무래도 그 저실업률 자체가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은 현재 실업률이 3.7% 정도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거는 사상 최저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은 완전 고용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고용률이 높으니까는 바이어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어들은 네. 자연적으로 건전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네. 실업률이 관계가 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최고의 고용률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 그 현금 유동성이 많아짐으로써 돈을 버니까 쓰게 그렇죠. 된다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동산 네.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그럼 금리와 실업률 두 가지 모두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다른 지표를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많이들 손님들께서 주시하고 계시는 네. 이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 페더럴 리저브를 포함한 네.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유동적인 그런 대처 방안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야, 이거 뉴스 안 보는 사람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사실 말이 이렇지 네네. 얘기를 풀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고요. 네네. 네. 우리가 그 2008년도 네.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지. 네. 겪어보셨고 네네. 사실은 미국 국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그런 기억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네. 시시때때로 바뀌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네. 주시를 하면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 네. 이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2, 3년 동안에 이자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2017년도 세 번의 그 모기지 금리가 인상이 된 적이 있었고, 네, 2018년도에는 네 번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면은 거의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네.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각적으로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였다는 거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네. 2번 정도 금리가 인하가 됐었어요. 또 그만큼 빨리 반응을 해줬다는 거죠. 따라서 202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이자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네. 사실상으로 이자가 2, 3년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이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페더럴 리저브를 포함한 어떤 정부 차원의 유동적인 대처로 인해서 마켓이 건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네. 2008년 9년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투철하게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 세 가지가 굉장히 그 거시적이나 굉장히 큰 거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지표가 하나 더 여기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수요와 공급의 건전함이 네. 시장을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내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네, 우리가 사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네.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2020년도의 그 부동산 전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2008년도 서프라임 랜더의 사태를 봤을 때는 네. 공급 가행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융자의 불건전함으로 인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서프라임 랜더가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과잉됐다는 건 집을 무지하게 많이 줬다는 얘기네요. 2008년도 이전에 네. 거의 뭐 피크를 이뤘을 때가 2006년, 2007년도였는데 그때는 조지아를 비롯해서 네. 여러 대도시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데에도 네. 빌더들이 집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가 좋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자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이 많았고 그리고 바이어가 많다 보니까는 그 새 집들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 집이 과잉으로 많다 보니까 빌더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 매물들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팔아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융자에 대해서 영향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맞아요. 오르다 맞아요. 보니까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사실은 서프라임 랜더가 나온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자를 비싸게 주고 조금 부족한 바이한테 융자를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주니까 충분히 에코리가 커버된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빌린 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다 보니까 네. 서플라이 랜더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한테 100% 융자가 아니라 120% 융자를 주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네. 그러한 융자의 불건전함과 그다음에 과잉 공급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연속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2008년도 서프라임 랜더의 붕괴가 오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기에 있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서프라임 랜더 붕괴 사태를 다 겪었던 네. 2008년도 이후에 네. 우리가 마켓을 보면은요. 네. 2009년부터는 사실은 집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많이 내려갔죠. 그죠? 네. 그래서 거의 2012년까지 바닥을 치다가 네.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상승 곡선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거의 빌더들이 집을 짓지를 않았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집을 짓지 않았다. 여러분 네. 궁금하시죠? 집을 짓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데? 잠시 쉬고 와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님이신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술술 풀어내시다니 첫 시간에 정말 대단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한 20여 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지금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활동하신 지가 20여 년이 되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세일즈 발륨 얘기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직원 숫자라든가 뭐 좀 하실 말씀이 없나요? 저희는 네. 에이전트 분들께서 네. 상당히 그 노하우라든지 어떤 부동산 지식이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제 대표님의 지금 역량이 굉장하신 것 같은 게, 뭐 어떤 질문을 해도 팍팍 터져 나오니까, 제가, 이런 대표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얘기, 그 다음에 실업률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페더럴 리저브의 이 유동적인 대처 방안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에서 이게 수급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건전함이다 얘기를 하면서 2009년도 이 지경, 그러니까 그 지경쯤에는
집을 많이 짓지 않았다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 그 기간 동안이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침체기라고 보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2012년에 거의 바닥을 찍고 네. 그때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네. 따라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빌더들이 집을 거의 지을 수가 없었고 짓지도 않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빌더 자체가 파산을 했던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조지아 주만 기준으로 했어서도 그때 네. 사실 유명했던 그런 건전한 빌더들이 네. 로컬 빌더들이죠. 네네. 다 무너졌어요. 다 아이고야. 파산을 했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그 지으려고 했던 단지라든지 네. 짓고 있던 단지들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2년 정도가 지나면서 네이션 와이드로 그 네이션 와이드로 일을 하고 있는 빌더들이 조지아에 들어와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홀 가격으로 사들여서 집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절에 네.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 많지만 그게 또 기회가 돼서 돈을 버신 분들도 많고 회사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따로 다음에 기회 우리가 얘기를 있으면, 하고요. 자, 첫 번째 그러한 유능한 빌더들의 파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마켓에. 네, 네. 아시다시피 서프라이 랜더 붕괴 이후로 네. 다들 집들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불건전하게 융자를 받았던 바이어들이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은 투자형으로 나랑 관계없는 집부터 다들 내놓으셨고 만세를 부르셨던 이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좋은 만세는 아니죠. 좋은 만세가 아니었죠. 손을 터는 만세.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물건들이 다 마켓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수요, 즉 바이어들이 불안한 어떤 마음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마켓에 나온 집들이 거의 뭐 40%, 50% 떨어진 가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 집을 구입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그 침체기 자체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풀이를 했을 때는 길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이제 형국이 되다 보니까 네. 바이어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을 보시면은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공급량이 훨씬 더 수요보다 많았던 많고, 그런 네. 시절이다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하락하는 떨어지죠. 추세로 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현재 이 시점에서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기록을 보면 이제 셀러분들께서 저 집 팔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집을 내놓으시거나 네. 바이어께서 저는 최근에 집을 좀 이렇게 찾고 싶어요. 네, 뭐 새 집. 새 집. 네. 을 포함해서 리셀 집도 네네. 뭐 2010년부터 나온 집들을 좀 보고 싶어요 하는 이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2008년 이후, 즉 2009년부터 2013년 이전, 2012년 사이에는 거의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네, 그때 지어진 집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암흑기가 된 거네요. 암흑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네. 대부분이 2013년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2018년, 그러니까 2008년 이전이거나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2009년부터 2012년 동안에 집들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로 이제 미루어 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자를 그 낮춰서 이제 그 현금 유동성을 많이 좋게 하고 그리고 빌더들이 그동안 집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의 마켓에 나온 공급량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는 상황에서, 네. 다시 반등 곡선을, 타고 간 시절이 2012년 말, 2013년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균형이라든지 건전함을 평가를 한다면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중저가의 주택일 경우, 네. 즉 가격선이 20에서 30만 불짜리의 경우에는 거의 또 새 집들을 찾기가 힘드실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짓는 김에 사실 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갓 직장 생활해서 집을 찾거나 하는 분들은 네. 20만 불에 30만 불 대 중저가 집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퍼스트 하우스로. 네. 근데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이왕 짓는 김에 그 큰 회사들에 좀 많이 짓지 왜 안 짓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꾸준하게 2013년부터 마켓이 이제 상승 곡선을 띠면서 네. 이제 빌더들이 하나씩 둘씩 네. 이제 집에 대한 허가를 받고 네. 새 집을 짓는 경우로 해서 꾸준하게 현재껏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빌더에서 봤을 때는 네. 이미 재료값 인상이라든지 아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20만 불대, 즉 20에서 30만 불 사이의 집들을 짓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그 조지아주, 특히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서 그 렌트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실 네, 만큼. 네. 아파트도 물론 동네마다 틀리지만 대강 괜찮은 동네에 방이 2개 정도의 아파트의 렌트 가격이 대강 1,550불에서 그러니까. 1,600불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조차도 베이컨된 유닛이 없다 보니까 몇 개월을 기다려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죠.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나 보네요. 그럼요. 유입인구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공급은 20에서 30만 불대의 새 집인 경우는 빌더들이 마진 때문에 많이 짓지를 안 않다 짓고. 보니까 네. 공급 자체는 늘어나지를 못하는 형국이고 그리고 그 20에서 30만 불대의 집을 갖고 있는 셀러들이 집을 팔아야지만 네. 그 리세일 매물들 자체가 사실은 그 많은 수요에 대한 공급량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의 입장에서는 바이어 자체는 지금 메트로 아틀란타, 조지아는 끊임없이 유입 인구가 증가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급속하게. 예, 거기다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모기지 금리가 많이 인하됨으로써 사실은 바이어가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켓 상황이다 보니 네. 바이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세 번째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고가의 주택을 구입을 해서 렌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저가를 구입을 해서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 렛이 훨씬 더 좋고 리스크 팩터가 좀 더 적고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매물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 네. 얘기는 그러면 중저가 주택은 무조건 셀러 마켓이라는 얘기네요. 네,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셀러 마켓입니다. 야, 이게 꼭 필요해서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뭐 이거 땅을 사서 짓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아틀란타, 이 메트로 아틀란타나 뭐 귀넷 이 지역은 20만 불에 30만 불 집이 중저가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공급이 훨씬 딸리는 여러 가지 여건 설명하신 그렇죠. 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왜 짓지도 않았고 그 네. 후에는 또 자재값이 올라서 마진이 적으니까 안 짓게 돼서 그 규모의 집이 현저히 모자라는 상태에서 유입 인구가 많아져서 수요는 늘어난 덕분에 오히려 그 가격대는 셀러 마켓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2020년도 전망도 그 가격대는 충분히 셀러 마켓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좋으시겠어요? 집 가지신 분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예측은 좀 해야 되는데 집을 내놓게 되면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을 해서 집을 팔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통상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예, 그런 기간 자체는 없고요. 네. 단지 우리가 그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네. 작년의 기록, 재작년의 기록, 또 올해에 기록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대강 그 어림 잡아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도 지역이나 그다음에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어떠한 결과를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긴 하나. 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도의 경우에 봤을 때는 보통 집이 매물로 나와서 마켓에 머무르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었어요. 네, 특히 중저가 집일 경우에는 네. 나오자마자 뭐 금방 이렇게 나가는 경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멀티플 오퍼가 엄청 들어오는 경우가 네, 있고, 그렇죠. 집 하나 파는데 뭐 29명이 옥고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베스트의 베스트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힘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비교해서 2019년도로 보면은 그 팔리는 기간 자체가 조금은 늘어진 부분은 있었다고 볼 수는 네.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20에서 30만 불대의 집의 그 팔리는 그 기간을 네. 보면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거의 네. 팔렸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못해도 30일 안에는 거의 그 매물이 언더 컨트롤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를 전망을 하라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네. 그런 마켓의 형성으로 인해서 집이 팔리는 기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정말 굉장히 많은 그 팁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부동산을 전망할 할 때에 필요한 조건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를 다 방출하셨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집을 잘 파는 방법, 또 반대로 집을 잘 사는 방법, 창과 방패 같은 얘기를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얘기, 저도 도움이 되게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저 정말 제 지식이 뿜뿜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식이 뿜뿜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나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귀넷 카운티, 조지아 전체, 미국에 살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